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의 시작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다우지수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빨강불을 켰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런 기술주 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띄고 있는데 또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주가들의 상방과 하방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많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 잘 나가던 다우마저 미끄러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이날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4만 1,000선 아래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 S&P 500 지수도 0.78%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하나 싶었지만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날 호재가 있었다면 바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9월에 100% 가까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지속되다 보고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빅스 지수 변동성을 의미하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런 빅스 지수의 추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러셀 2000 지수 최근에 계속해서 잘 나갔는데요. 전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이날은 2%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즉 대형주도 중소형주도 대체로 목요일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날 보시면 조금 더 붉은색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하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도 대체로 내림세였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장에서 6% 넘게 급락했었는데 이날은 2.8% 강세로 돌아왔고요. 엔비디아가 돌아오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3% 가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일부 종목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컴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빅테크지 그래도 반도체지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1.86%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이슈가 들어와 있죠. 나중에 마감 브리핑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성공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기록한 매출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필수 생활용품 위주로 구매가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가전, 가구와 같은 좀 금액대가 큰 그런 제품들의 판매가 강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빅테크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애플 그리고 일라이 릴리, 아마존에 대해서 강력 추천 목록인 컨빅션 리스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건 스탠리의 추측이 맞다면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 지금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지금 반도체 하락,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보다 대형 기업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드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웃고 우는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DR 홀튼 건설업 관련주가 되겠죠. 밤사이에 10%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4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13.57%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예상치에 부합했고 EPS는 상회를 했지만 지금 동일 매장 매출이 예상보다 약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스톤 자산운용사죠. 1%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자 주가는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TSMC가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날 0.3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그 자체는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발 악재가 계속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으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웃지 못한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그룹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1%대 그리고 7%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분기 순이익이 23% 급증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고요. 알래스카 항공 하락률이 더 컸죠.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서부터 일단 투자자들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한 여파 고스란히 주가에 드러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2.4% 올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주가 부양을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옵션들, 선택지들 중으로는 자산 매각, 그리고 스트리밍이나 영화 사업부를 스핀오프하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욘드 미트는 대체육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죠. 밤사이에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채권자들과 재무구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국채금리 이날은 또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476%, 그리고 10년물은 4.2%대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채 가격은 하락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부터 함께 보시죠. WTI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럴당 82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행진 보이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0.14%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단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 좀 더 이슈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it's unusual to see the market pull back after such a big rally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moving through the summer months. Things that have rallied very strongly are pulling back, and the leadership baton is being passed to some areas of the market. I think it's very typical of a market where breadth or participation is broadening out. I think it's an encouraging sign.
I think the question around the mega cap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The truth is, from a technical standpoint, we have to trade what we see and not what we think. There's certainly lots of concerns around valuation and that these growth rates can't continue forever, but nobody really knows when that's going to end. But the charts can help us identify that. And so what we have in place for growth stocks in general is a series of higher highs and higher lows, sort of a stair-step uptrend. And there's not a lot of evidence that is breaking down longer term. So our take here is this is a tactical multi-month pullback, not necessarily the beginning of a major cycle peak. It could turn into that, but at this point, that's not what our view is. We think these uptrends are still intact, and we're just seeing this rotation away from growth to some of the other areas of the market that haven't participated, which is pretty typical of a bull cycle where the leadership baton gets passed from one area to the other.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일단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일 빅테크들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주요 지표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도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4만 3천 명이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했다라는 수치가 확인됐는데 시장이 예측했던 거는 23만 건 아래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의 냉각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 면에서는 배드 뉴스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굿뉴스로 작용되고 있는 고용 부분 매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주간 186만 7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또한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가 나왔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에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3.4%에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놓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100%로 집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간밤에는 현재 95.6%, 98%까지도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일단 7월 달에 기준금리 4.25%로 동결 조치 나섰습니다. 지난달 먼저 피벗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7월에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관련해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둔 채 회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도 이번 달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022년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6월 달에 2.5%로 유럽 쪽은 둔화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까지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증거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번 ECB 성명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BC 총재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상승률 전망치가 모두 상향이 됐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실제 지난달 금리 인하 발표 직전 공개됐던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대비 2.6% 올라서 4월에는 2.4%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ECB가 이번에는 피벗을 하긴 하지만 속도에 조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 일단 9월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남겨뒀는데요. 2분기에 성장이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산업 생산 부진과 함께 투자 활동이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추가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아마존과 관련해서 프라임데이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라임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한 차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금 역대급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먼저 확인했었는데 역시나 역대 최대 매출 기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간밤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프라임데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첫날에만 7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둔 지난 또 3주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규 회원이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쇼핑 도우미인 러퍼스 서비스가 수백만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고객에게 쇼핑 영감을 제공하는 아마존 인스파이어 사용자도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들 외에 제3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 행사 기간 동안 2억 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프라임데이의 매출 규모는 정확하게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매 사이트 거래를 추적하는 플랫폼이죠.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보면 아마존이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가 진행됐던 이틀 동안 총 1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긍정적인 프라임데이 매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 빅테크 위주로의 가격 조정이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아마존의 주가까지도 끌어내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아마존 2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당 매출이 인식되는 2분기와 3분기 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가 챗 GPT-4 제미나이를 옴니를 공개했던 게 정말 얼마 전이었는데 이번엔 또 추가적인 새로운 소형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기존 모델보다도 가격이 6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GPT-4 옴니 미니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소형 모델이라고 이 오픈 AI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또 음성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GPT-4o 미니는 이용자의 챗봇과 대화 선호도에서 그동안 최신 모델로 평가받았던 GPT-4까지 앞선 상황이고요. 또 AI 모델 평가 테스트 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에서도 정답률 8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스타트업들이 이 우수한 AI 기술을 더 저렴하게 이용해서 고객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소형 모델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이나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AI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저렴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만큼 앞으로 오픈 AI의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춤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금 64,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5,000달러의 저항을 지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분석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과 S&P 500의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쪽에서도 상당한 매물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7월 달 아직까지 주요 이벤트가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7월 25일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최가 됩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참여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얼마나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비트코인 거래 가격 때문에 최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한 이 주소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급증하면 해당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압력의 매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다시 한 달 만에 반등을 해준 만큼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으로 가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미노 피자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이게 웬 하락 도미노입니다. 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몇 마디 하는 거에 이렇게 주식이 휘청일 줄이야. 제가 다음 주에는 귀에다가 트럼프 그 밴드 패션 하고 오겠습니다. 거즈 패션.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종이 접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면 된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귀에다가 거즈를 붙였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전부 거즈를 붙여야 될 정도로 전 세계의 주식 참여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자, 금리를 12월까지는 절대 내리는 거 반대다. 대선 전에 뭔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 약을 넣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하는 거 반대다라고 크게 한번 던졌고요.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모두 돈이죠. 이 사람은 돈이에요. 친구냐 적이냐를 가르는 게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대면요. 러시아도 친구예요.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대만이랑 한국도 돈을 안 내면 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은 계속 부자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이 잘 살고 높은 초고층 빌딩에 부자인데 왜 우리가 미군을 그렇게 주둔시키는데 방위비를 저렇게 많이 내고 있냐 이러잖아요. 대만한테도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다 뺏어갔다고. 지금 주가가 인텔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시장의 사람들은 분배가 잘 되어 있다.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그게 연계고리가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죠. 우리한테 물론 엔비디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 아니냐? 설계도를 넘겨줬을 때 생산하는 그리고 후공정을 하는
이거 너네가 다 뺏어갔다. 이거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만이 다 뺏어갔다. 대만이 분업화해서 그걸 저기 연결고리로 톱니바퀴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뺏어갔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싶나 봐요. 옛날에 종합반도체 기업처럼 인텔이 종합반도체 기업이었잖아요. IDM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은 설계도를 그리는 것부터 패키징, 검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었는데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패권이 넘어오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설계 쪽 시장으로 저기가 됐죠. 포커싱이 맞춰졌죠. 그리고 거기에 TSMC나 ASML 같은 생산시설과 장비를 가진 업체로 중점이 넘어왔는데 다시 인텔의 어떤 시대, 예전에 윈도우와 이 지금 그 인텔의 CPU가 함께하던 윈텔의 시대를 노리고 싶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하니까 인텔이 혼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몸부림을 치니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메이드인 아니면은 저기 태어난 곳이 미국이면 그게 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두 적이에요. 돈 내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돈을 내세요. 지금 도미노 피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일단 매출액은 늘었네요.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피자 햄버거 가격 다 올라서 안 먹겠니 했는데 매출액은 늘어서 1.09 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0% 증가했네요. 아, 실적 좋았는데, 그렇죠? 물론 이 매출 7% 증가랑 순이익 30% 증가가 또 이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를 또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엄청 매출액과 순이익이 막 50%가 급증했는데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참여자들이 100% 증가를 예상했다. 그럼 어닝 쇼크잖아요, 이게. 그걸 봐야겠지만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해도 4.03달러로 31%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 주당 순이익을 안 써놨고 영업이익을 써놨네요. 영업이익은 플랫입니다. 196.1 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영업 마진은 많이 늘지 않았네요. 그냥 그대로 영업 마진이 콕 튀는 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백종원 씨의 어떤 가맹점 사업 갖고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맹점 사업에서 본사가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주한테 가져가는 부분이 뭐 너무 가혹하다. 뭐 요런 지점에서 자꾸 그 트러블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매출 레비뉴 믹스에서 60.1%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서플라이 체인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주가 이제 뭐 계약금이니 뭐니 하고 들어가서 장사 시작하겠죠. 근데 매달 들어가는 뭐 저기 재료비라던가 본사에서 나오는 뭐 광고비라던가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원재료들, 납품, 도미노 피자에 들어가는 뭐 토핑들 있죠. 토핑들 여러 가지 그 야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치즈부터 이런 거를 공급해주는 본사 거를 아니고 본사 레시피를 안 하고 혼자 다른 무슨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그걸 하면은 혼자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미노 피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까만색이 US 프랜차이즈 로열티 앤 피입니다. 자, 미국 안에서 가맹점 모집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받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은 US 8.4는 US 직영입니다. 컴퍼니 오운드. 그러니까 본사가 직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묶어가지고 21% 정도네요. 그거를 다 합치니까 거의 80% 정도가 결국에는 얘네도 미국에서 내수를 먹고 산다는 얘기죠. 이제 인터내셔널로 나가면 프렌치 로열티는 똑같은데 이제 인터내셔널이죠.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게 6.7이고 여기 11.4가 이제 프랜차이즈 어드버타이징. 이게 광고입니다. 본사에서 뭐 도미노 피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광고 모델이 기억나는 것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싼 사람들 다 했어요. 아이유 씨도 있었고 옛날에 노라조로 막 재밌는 광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더 유명한 그 광고 모델이었는데 하여튼 광고 모델을 비싼 광고 모델을 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가 다
요 본사에서 모두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을 벌어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가맹점 사업은. 원재료를 제공하는 데서 뭐 혹은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막 너무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뭐를 한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통주, 소비주에서 항상 나오는 금융주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죠. 금융주에서 이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융주가 물론 은행, 증권, 보험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만 뭐 동일 점포 매출의 성장률 이런 거는 금융에서는 안 따지잖아요. 금융에서는 순자산이 얼마고 순이익 마진이 얼마 남고 대출 금리랑 저 예대 마진 차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세임 스토어 세일즈 그로스 이거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도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개점했거나 올해 이번 연도 6개월 안에 개점을 했거나 폐점을 했거나 이거 빼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동일한 점포 운영되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포 매출 성장률인데 여기 요 미국 내에서는 성장이 꽤 컸습니다. 2024년도 2분기가 4.8% 증가했죠. 그 전에도 5.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는 조금 낮은데 국제는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0.1% 2023년 4분기부터 0.1%, 0.9%, 2.1%로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꽤. 근데 역시나 미국의 소비가 강하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 매출의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에는 60.1이 새로 점포가 생겨야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많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토탈 있는 게 전 세계에 2755개나 있어요. 도미노 피자 가게가. 근데 지금 새로 오픈한 게 228개인데 폐점, 스토어 클로징이 53개니까 실제로 한 160개 정도 생겼나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일단 포화 상태고 인도라던가 중동 같은 데가 뚫려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중국이랑. 근데 지금 매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150개 정도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3분기, 분기니까 3개월 정도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매출 비중과 요 지금 생긴 신규 점포의 숫자가 곱하기가 여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크게 매출이 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늘었는데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컨센서스를 못 넘었어요. 컨센서스를. 이게 지금 여기에 또 이게 시장이 어디에 집중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여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표현이 된다고 했지만 빨간색이니까 쇼크죠. 지금 1.10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10 빌리언 달러. 똑같이 나왔네요. 거의 저기가 틀렸죠. 저기가 틀렸나 봐요. 이 밑단위가 조금 틀렸나 봐요. 거의 부합인데 0.50 마이너스 났네요. 5.52 밀리언 달러가 마이너스 나서 여기 소수점에서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요거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자, 순이익을 봅시다. 순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아까 30% 정도 증가했으면 그렇죠? 아무리 컨센서스가 높더라도 30%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걸 넘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3.68 주당 순이익 예상됐는데 4.03 나왔어요. 9.38 넘어섰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시장에 집중했었다면 어제 이런 급락이 안 났을 텐데 도미노 피자가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서 급락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아까 신규 점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매출 믹스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원재료들을 납품하는 그 부분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 매출이,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는 게 멈췄다. 여기에 집중을 했네요.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컨센서스가 엄청 높게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평균이 552.08이에요. 지금 주가로부터 35% 이상이 올라야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균 목표 주가에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도미노 피자 자체를 이렇게 높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의견을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의견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17개 바이에 8홀드. 근데 셀이 한 명 있네요.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하나 있고.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충격적인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항상 50, 20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봉이니까 51선, 201선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51선은 여기서 깨졌는데 지금 어제 201선을 여기 깨트리는 하락갭이 이만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선이 깨진 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갔더니 2023년도 그쵸, 깨진 적을 갔더니 여기가 있네. 2023년도 10월 달이죠.
여기서 200일선이 깨지고 나서 저 51선이군요. 200일선 이 밑에 있죠. 여기 연한색. 200일선이 깨진 적이 여기 10월달 맞네요. 10월달 또 똑같은 10월달에 둘 다 깨졌어요. 10월, 9월, 10월 가면서 여기서 깨진 다음에 저기서는 바로 올렸거든요. 여기서 11월 달에. 근데 지금 21선이 다시 한번 200일선이 다시 한번 지금 깨지는 상황이 한 1년 만에 발생이 됐어요. 1년은 덜 됐지만. 그리고 안 좋은 게 개파락을 한 다음에 만약에 밀고 올라가면 양봉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파락을 했더라도 거기가 시작가기 때문에 시작가에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종가를 올리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근데 어제는 시작가부터 쭉 밀려버렸어요. 물론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겠죠. 그걸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망치 같은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안 좋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의 봉으로 모든 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하나 봉으로 무슨 세상을 다 내다보는 그게 있었으면은 무슨 그럼 점집에서 그 봉 하나 그려놓고 이 봉 요거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네. 그런 사례들을 모아놔서 보여줄 뿐이에요. 변수가 많거든요. 자, 주봉 월봉으로 갈수록 뭐 장기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장기적인 흐름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을 모은 거잖아요. 한 주니까. 근데 그 주의 시작점이 여기였다는 거죠. 음봉이니까. 주의 시작점이 이게 몸통의 끝이고 주의 끝이 여긴데 지금 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지금 여기 더전으로 이제 주봉을 보면 요즘엔 2022년 나오죠. 요즘에 계속 보는 주봉은. 뭐 우리가 더 뒤로 가면 이제 주봉으로 봐도 2023년도가 찍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50주선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없나요? 이게 지금 정말 자루 근두치 여기도 보세요. 이게 괜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0주선을 뚫으니까 200주선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0주선을 다시 뚫었죠. 50주선과 20주선이 계속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깨져버리니까 지금 약간 저런 쪽으로 간 거, 저런 느낌으로. 이때 50주선이 깨지고 20주선까지 깨졌던 이 느낌으로 간 거예요, 지금. 50주선이 깨지고 지금 20주선 딱 걸려 있죠, 지금. 여기서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20주선이 저 때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없어요. 이제 더 장기로 가야겠죠, 뭐. 300주, 400주선으로 가야 되는데 50주, 200주밖에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걸린 게 괜히 걸린 게 아니다. 지금 20주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항상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여기서 과연 지지가 될 것인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은 좋았죠. 자, 이게 20주선 지금 20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월봉으로 왔으니까 이게 200개월선이 밑에 있겠죠. 200개월선은 이제 2021년도에서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개월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자, 이건 50개월선입니다. 자, 여기 50개월선.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서 50개월선, 주봉에서 200주선 딱 걸려있죠. 정말 중요한 선들. 여기서도 왜 50개월선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2012년부터입니다. 무려 만 13년 동안 자, 보세요. 50주선을 타고 계속 오다가 50개월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50개월선이 깨졌었죠. 2022년도와 2023년도.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지지로 바꿨는데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에 뭔가 13년 동안 한 10년 동안은 그렇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은 정말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었어요. 저 때는 그냥 신규 점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해왔겠죠. 아까 전에 레비뉴 믹스가 차지하는 원재료 그 재료 매출 비중이 신규 점포가 생기니까 계속 납품해주고 치즈랑 토핑이랑 그렇죠? 그렇게 핫소스랑 납품해주고 왔는데 이쯤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크게 생겼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이런 초대형 시가총액 기업의 이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내용이 모두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도미노 피자 정도면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슨 개별주처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가총액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는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대에 올린 거죠. 이렇게 변동이 50개월선을
금방 타고 넘는 변동이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은 맞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이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도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도미노 피자도 배달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다 폐점했죠, 자영업자는. 그런데 여기서도 50개월 선은 닿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50개월 선에 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생긴 게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0개월 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0달러와 50개월 선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 전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게 커다란 쌍봉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여기 테스트를 가야 될 수가 있죠. 2023년도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뭐 기본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 다 살펴보면서 두루두루 하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뚫어 떨어져서 300달러 테스트를 간다. 그거는 신규 점포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영업 마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재무제표에도 찍힐 겁니다. 그걸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도미노 피자는 이런 월봉의 커다란 흐름의 변화로만도 유추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차트 이동평균선, 뭐 고점 추세선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이런 변화는 마음으로 딱 느낌으로 느낄 수 있잖아. 필로. 그렇죠? 10년 동안의 흐름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다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지는 줄을 넘나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감지를 하고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일치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줄 매듭평. 저도 도미노 피자를 뭐 아주 100%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도미노 피자 주식은 100% 좋아해요. 저런 안정적인 주식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응원의 매듭평을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 하던 거 같이 불러보세요. 피자는 맛있어, 맛있으면 도미노,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이제는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연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실 연준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지표도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표를 통한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가 금리 인하를 돕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24만 3천 건이 신규로 청구가 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2만 건 늘어난 신규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86만 7천 건으로 역시나 전주 대비 2만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준이 9월에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봐야 할 게 바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일시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일부 자동차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지금 작업을 중단한 공장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주 대비 많이 오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4주 이동평균 기준으로 신규 청구 건수 23만 4,75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했고요. 또 계속 청구 건수 185만 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11,500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4주 이동평균으로 봐도 계속해서 전주 대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식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0,000건이 넘게 전주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지금 실업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때는 노동자 1명당, 실업자 1명당 2-3개의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의 수석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올해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고 해고가 많은 것보다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고가 많은 것보다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해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식어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요. 해고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나마 경기 체력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올해 초부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통해 추이를 보면 더 정확하게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차트 준비했습니다. 주황색 선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지금 주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것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 기울기가 다시금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녹색 선은 졸트 보고서로 확인되는 신규 고용 건수인데요. 고용은 올해 들어서 살짝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죠. 즉 올해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전에 봐왔던 고용시장 열기는 확실하게 식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식으면 경기 침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동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죠. 지금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만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정리된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실업률 지난번에 4.1%를 기록했죠. 지금 실업률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구인 건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건수도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 보이고 있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시장 다 식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여지도 좀 적겠다라는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까지도 조금 제한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주황색 선이 현재의 업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달에는 0.9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3포인트 상승해서 13.9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량이 지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13포인트나 급등하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의 베이지북, 맥파 위원들의
기관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등을 모두 다 고려하면 금리 인하 기대에 키울만 하죠.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 체력까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금리 인하 시장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금리 인하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금리 인하에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더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 제조업 지수 외에도 제가 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경기 체력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었죠. 미국에서의 구독자만 지난 2분기에 145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아마존에서도 아마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142억 달러를 프라임데이 이틀 동안에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전과 가구 중심으로 대량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래로 비켜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봐도 100%였는데 1.9% 동결 가능성이 나타나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올해 한두 번도 인하할까라는 생각에서 올해 3번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확실히 시장이 기울었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의 한마디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트레이드에 한번 베팅을 걸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표를 통해 살펴본 오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이 있다면 엔비디아, 메타 등 일부 빅테크 반등에 나섰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뉴욕 증시의 가격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도 흔들렸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좀 일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찾아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시그널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뵐게요.